감사합니다. 네. 그 적성에 관련된 얘기 정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제일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렸죠. 그냥 원하는 건데 좋아한다고 착각하시는 거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좋아한다는 말을 그래서 이렇게 또 잘못 쓰실 때가 있어요. 교수님, 제 아이는 음악을 전공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전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여쭤봅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나요? 그러면 음악이면 다 좋아해요. 그럼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이렇게 여쭤봐요. 부모님께 아버님 혹은 어머님 이렇게 여쭤보고 제가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실제로 제가 정말 먹는 거 좋아합니다. 뭐 그렇게 생겼잖아요, 벌써. 네. 오죽하면요, 제 친구들이 야 경일이가 안 먹으면 그거는 상한 음식이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먹는 걸 좋아하고요. 뭐 다 좋아합니다. 저는 짜장면 있잖아요. 짜장면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곱빼기와 보통. 네, 그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큰일 날까요? 셰프하면 큰일 나겠죠. 네. 민감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왜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분들 성깔 있게 막 정말 성격 파탄자처럼 나오죠. 어떤 장면에.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막 갑자기 황홀한 듯한 표정 짓고. 그러니까 좋고 싫음의 분명함이 아주 명확하다라는 게 거기서 민감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건 되게 위험한 얘기고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서양 음악은 너무 좋아하는데 뭐 혹은 국악은 너무 좋아하는데 반대편 음악은 너무 싫어합니다. 자, 이러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적성의 시그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까칠하게 구는 데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 능력이 있고 뛰어난 디자이너가 된다면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너무 까칠해야 되죠. 예. 이런 색은 정말 나는 경멸해. 예. 이런 색은 너무너무 난 좋아, 황홀해. 음악가라면 이런 사운드나 이런 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는 너무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거기서 더 발전하고 거기서 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못할 재능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그걸 좋아해요. 혹은 아이가 그걸 잘해요. 네. 영재 교육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아이를 경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특수교육을 시켜서 영재들끼리 다 모아놓으면 영재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는 자기 자신과 계속해서 승부를 보고 자기 자신보다 예전에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에 내가 먹었던 것, 내가 그렸던 것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즐거움과 동기를 찾는 게 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 까칠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적성을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찾죠. 아이가 그걸 빠르게 잘하는 거. 제일 위험한 신호입니다. 아이가요, 뭘 빠르게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초등학교 다닐 때 속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셨죠. 제가 피아노 학원을 저를 보내셨어요.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는데 제가 이걸 빨리 이 곡을 끝내야 저는 축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걸 빨리 곡을 숙달시켜서 선생님께서 빠르르 연주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오케이, 됐네 라고 하면서 저를 풀어주죠. 그러니까 저는 1시간을 연습해야 된다고 하면 저의 그때 목표는 지상과제는 딱 하나였어요. 무조건 45분 내에 끝낸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근데 저의 속도를 보시고 빠르게 잘하는 속도를 보시고 제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셨던 저한테 속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1년을 했는데 조금도 피아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1년치 학원비만 피아노 교습비만 저희 어머니는 허무하게 낭비를 하셨던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낭비의 결과는 저한테 그 피아노 악보로 엄청나게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처벌을 내리셨던 기억이 나고 저는 지금도 그때 얘기를 놓고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모님이 완벽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 바로 적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느려지고요. 아이가 거기서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조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추적돼야 돼요.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어야 되고 향유라 그래요. 저희가 향유.
향유한다는 게 뭐냐면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을 즐기는 그런 게 진짜 좋아하는 거고요. 이걸 빨리 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서 빨리 칭찬받고 싶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용돈 받고 싶어 하는 건 그건 아이의 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빠르게 무엇을 잘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걸 다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반대로 빠져나오셔야 오히려 아이의 적성이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알면 알수록 신기한 존재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아이는요,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생각하는 그런 능력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 그냥 딱 어떤 일, 특정한 일, 그냥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일, 뭐 이런 일 해가지고 사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아이를 또 스스로 평가절하해 버리시는 부모님들도 또 많이 봅니다. 이것도 참 아이한테 미안한 일이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예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텐데 저는 창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적이에요. 다만 나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창조적인 아이,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를 낳으실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의 설계자는 다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가끔 국내외에 있는 다른 인지심리학자들과 함께 우리 심리학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 위대한 실험,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실험을 한 게 뭔가 있을까라고 하면 대부분 이 패러다임을 꼽습니다. 자, 이건 그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어른들이시죠. 어른들이 더 민감하게 영향받는 거예요. 수많은 기업에서요. 자기들의 파워 엘리트 그룹,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중용해야 되는 인재들을 그 그룹의 인재개발원이나 연수원에 모아두시고 모이게 하시고 저한테 강의를 의뢰하세요. 제일 저희들의 중요한 인재고요. 앞으로 우리 기업을 10년, 20년 이상 이끌고 갈 인재들입니다. 이분들의 혁신적 사고를 위해서, 창조적인 어떤 행동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십시오. 몇 시간 해드릴까요? 8시간이나 드릴 수 있습니다. 8시간. 네, 알겠습니다. 하면 저 이거 하나 들고 가요. 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교수님 저 파워포인트 파일이 깨져서 왔는데요. 네, 한 장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저는 8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 실습해요. 그럼 그분들도 깜짝 놀라죠. 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들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물체들을 가지고 평범한 초등학교에 갑니다. 자, 평범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도처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아이들, 가장 숫자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학년 교실에 가요. 1반부터 4반까지 총 4개의 반에 똑같은 저 물체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일을 시켜요. 그런데 저는 말의 간격과 순서만 바꿔요. 살짝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요. 3학년 1반,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3학년 2반, 꽤 똘똘하고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3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4반, 전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아이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지금부터 단 10분만 들어봐 주세요. 자, 제가 이런 물체들을 가지고 평범한 초등학교에 3학년 1반에 들어갑니다. 아이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죠. 아이들 앞에 이런 물체들을 확 뿌려줘요. 확 뿌려주고 난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그럼 아이들이 쭉 둘러보다가 이 밑에 있는 저 꼬여있는 것들, 구부러져 있는 것들, 이런 특이한 도형들 있죠. 저런 거 절대 안 고릅니다. 왠지 뒷감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전부 다 저 위에 있는 기본 도형을 고르죠. 다 똑같이 골라요. 네. 이렇게 다 똑같이 골라서 남자아이들의 70%는 자동차나 기차 만들고요. 여자아이들의 80%는 이걸로 집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를 알 수가 있고요.
도대체 자동차가 도로에 왜 이렇게 많은지도 알 수가 있죠. 하여튼 남자애들은 만들면 차, 여자애들은 만들면 집. 요즘은 또 눕혀가지고 타운하우스래요. 네, 네. 그건 또 어디서 들었는지. 남자아이들이든 여자아이들이든 다 똑같이 만든다는 건 개성, 창의, 독창성, 혁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픈 1반을 뒤로 하고 제가 2반에 갑니다. 2반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의 간격만 살짝 벌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엔 똑같아요. 두 번째 반에서도 확 뿌려주고 얘들아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뭐지? 저한테 쓱 물어봐요. 아저씨 이게 끝이에요? 그 옆반에서 뭔가 좀 길게 하다가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또 연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래 기대하느라 지루해서 그러셨던 거지. 네, 그 옆반에서도 그냥 일반에서도 그냥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랐어요. 그 아저씨 이제 배고파서 집에 갈라고 막 좀 연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버려요 실제로 제가.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의심을 풀고요. 이제 고르기 시작하죠. 일반 아이들이랑 정반대로 고릅니다. 일단 특이한 것부터 골라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고른 건 안 골라요. 다르고 특이한 걸 고른다는 거죠. 왜? 이때가 취향이 나올 때죠. 취향이 나올 때입니다. 자, 당연히 전 간 게 아니죠. 당연히 간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고른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문을 확 열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아이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반응해요. 팔짱 딱 끼고요. 그럼 나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나갔어야죠, 아저씨. 네? 나 그랬으면 이런 거 안 고르잖아요, 아저씨. 이런 거 안 고르지. 저 아저씨 뭐야? 몰라. 극혐. 막 난리 납니다. 자, 그런데 벌써 변화는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옆에랑 같게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다른 걸 자연스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잡았기 때문에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8명 중에 1명 중에는 막 이런 아이들도 나옵니다. 얘 보통이 아닌데 막. 2반 담임 선생님은 영문도 모른 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 옆에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속삭이세요. 교수님, 역시 담임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담임 선생님은 막 저기서 괴로워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저는 3반에 갑니다. 3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젠 간격을 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순서도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뿌려주지 않고요. 이거 아직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커튼 뒤에 가려놔요. 커튼 뒤에 가려놓고 이거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순서를 바꿔서.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뭐 만들래? 그럼 아이들이요. 이제 어마어마한 걸 얘기해요.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의외로요. 시사 상식, 국제 정세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작년 초에는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아이들이 두수로 나왔어요. 네. 7월 달 되니까 일본 국무성 해킹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애들까지 나오고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이나요. 영원히 기름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동차 정도 얘기하면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쿡쿡 찔르면서 놀립니다. 애가 그릇이 작어 막 이러면서. 글로벌 기업들도 못하는 걸 만들겠다는데. 제가 또 앞순서 아이들이 이런 거 만든 거 엄청난 거 얘기하면 뒷순서 아이들을 부추기려고 또 이거 오버해서 리액션을 해줍니다. 대박. 야, 너 너무 멋있다. 야, 짱 막 이러면 뒤에서 순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더 비장해집니다. 좀 더 센 걸 얘기할 거야. 자, 이걸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커튼을 올립니다. 일부러 천천히 올려요. 한 절반만 올려도요. 아이들은 자기네들 앞에 닥칠 미래를 예감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를 다 젖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전에 네가 말한 거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아이들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어른들이 당해왔다는 보이스피싱이구나. 진짜 아이들이 눈물을 글썽거려요. 막 손을 부들부들 떤다니까요. 네. 왜? 여기서 5개를 골라서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여야 상상과 합의를 도출하고. 아이들이요. 그런데 눈이 벌써 달라져 있어요. 왜? 내가 이걸로 해야 되는 일이 전혀 뜻밖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들을 1반과 2반 아이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심히 돌려보고 굴려보고 부딪혀서 소리를 들어보고 심지어 냄새 맡아보고 핥아보는 아이들까지도 나옵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꾼다 수없이 들어보셨죠? 근데 안 바뀌죠? 근데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한 반 더 남았죠? 제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4반은 어떠냐? 3반이랑 똑같습니다. 4반도 3번처럼 똑같이 해요. 그런데 4반에서도 아이들이 그러면 간신히 물체 5개를 고르죠? 그러면 4반에서는 옆 사람이 고른 거랑 바꾸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의 의미를 제가 압니다. 진짜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저런 변태 같은 인간을 봤나? 자, 그런데 이 3, 4반 아이들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학년 3반과 4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든 걸 제가 누가 만든 거랑 비교하느냐? 심지어 창의력 올림피아드 나가서 금메달 딴 아이들을 불러옵니다. 같은 학년 3학년 아이들. 그리고 이물체를 줘요. 그런데 제가 일반에서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한 것과 이 3학년 3반과 4반 아이들이 만들어낸 걸 비교해보면 개성, 창의, 독창성, 혁신, 심지어 실행 가능성까지도 점수 받습니다. 현실성까지도 받아보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점수가 2배에서 3배까지도 높게 나옵니다. 3, 4반 아이들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잘 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의적 인재란 말 잘 안 씁니다. 사람은 창의적인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창의적인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시간과 순서와 간격입니다. 일반 아이들이 왜 그렇게 평범했을까요? 심지어는 왜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따는 아이들까지도 평범하게 만들었을까요? 일반 아이들이 이런 순서대로 했어요. 도구를 고르고요. 그 과정에서 방법을 떠올리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목표를 맨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이 순서대로 생각할 때 가장 평범하고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큰 결과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선 큰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곳곳에서 다 이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사위 2개를 던져요. 나온 수의 합이 주사위 2개 던지면 나온 수의 합이 제일 큰 값이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12죠. 6, 6. 나온 수의 합이 제일 적은 값은 얼마겠습니까? 2죠. 1, 1. 자, 그런데요. 제가 어떤 대학에서 해봐도 모든 대학에서 똑같이 나오죠.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마다 주사위 2개를 한 번씩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든 던져서 나온 수의 합이 12가 나오면 내가 10만 원씩 줍니다. 아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거기서 네네네. 지금은 아니죠. 네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주사위 2개를 한 번씩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든 합이 2가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10만 원씩 줍니다. 자, 주사위 2개 던져서 합이 12가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 똑같죠? 그런데요. 12처럼 큰 숫자가 나와야 돈을 받는 학생들은 주사위 이렇게 던져요. 아우 하고 던져요. 애들이 막 12 하면서 던집니다. 그런데요. 2처럼 작은 수가 나와야 돈을 받는 학생들은 주사위 어떻게 던졌을까요? 소리도 이쁘게 이 하고 던져요. 더 웃긴 건 옆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세게 던지면 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 보세요. 큰 수가 나오려면 큰 동작을 해야 되고 작은 수가 나오면 작은 동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 인간은 큰 꿈을 이루거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선 큰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도구를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줄 수 없습니다. 저 백만장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큰 방법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위대한 부모님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평범한 부모님들이시라면 그런 거 주실 수 없죠. 그런데요. 순서를 바꾸기는 할 수 있어요. 간격은 벌려줄 수 있죠. 2반 아이들은 왜 좀 더 창조적이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디다 쓸까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랐어요. 우리가 2반까지 가는 경우는 꽤 봅니다. 주위에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삶, 그리고 그 다음에 내실 있는 삶,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은 꽤 보죠. 아주 많지는 않지만 꽤 봅니다. 하지만 3, 4반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하죠. 3, 4반은 왜 그렇게 뛰어나졌을까요? 지혜로워졌을까요? 창조적으로 변했을까요? 순서를 바꿨죠.
이룰 수 없는 꿈도 금지당하지 않았어요. 이룰 수 없는 큰 목표를 얘기하는데 누구도 비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유희적으로 단 10분 정도 노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누구도 가질 수 있는 일반 아이들, 2반 아이들, 2반 아이들도 다 받았던 그 도구들에서 남들이 못 보는 시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목표와 꿈은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해요. 목표는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루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목표를 내가 왜 이루지 않았는지 못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더 위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꿈도 있어야 돼요. 꿈은 이룰 수 있는 거면 안 돼요. 이룰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큰 꿈을 가짐으로 인해서 남들이 못 보는 시선과 색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꿈만 있고요, 목표는 없는 삶은 허황된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옆에서 참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꿈은 없고 목표만 있는 삶은요, 지겨운 삶이에요. 지루한 삶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꿈이 없어도 목표만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삶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같이 연구하는 의학, 인구통계학자들과 같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110살까지 사십니다. 재수 없으면 130까지 갔습니다. 근데 왜 재수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무례하게 제가 썼을까요? 그때까지 지루하게 사시면, 심심하게 사시면, 지겹게 사시면 얼마나 끔찍한 130이 돼요. 게다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가 130이고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선 200살까지도 사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두루두루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체가 100살을 훌쩍 넘기신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열어보지 못한 문을 계속 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본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갈 길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열지 못한 문조차도 열어야 돼요. 20년, 30년을 더 열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40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인간한테 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달리 볼 그런 시각 없어도 돼요. 그저 적게 자고 부지런히 일하면 됐던 겁니다. 목표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100살 아니라 150살, 심지어 20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안 가본 문을 계속 열어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이룰 수 없는 꿈이 있어야 돼요. 손가락질 받고 야, 약간 정신 나갔구나라고 심지어는 비아냥거리 받을 만한 정도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남들이 못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두 개가 다 있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3, 4반 아이들처럼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다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꿈은 직업이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야 됩니다. 꿈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교사요. 명사인 직업을 얘기해요. 이건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목표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3, 4반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은 집 만들고 차 만들었죠. 명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3반과 4반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길어져요. 그렇죠? 네. 남북 통일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도구를 개발하겠습니다. 지구의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동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진짜 미래의 적성 그리고 지금부터 오래 해야 될 일을 우리 아이의 미래를 명사인 직업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이가 어떤 동사, 즉 어떤 행위에 가장 매료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 아이가 만약에요, 꿈까지도 교사면요, 임용시험 탈락하면 걔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꿈이 가르치는 동사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100살, 150살 될 때까지도 자기 꿈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셀프, 자아죠? 에버리지 셀프예요. 평균적인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유니크 셀프예요. 나만의 독특한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 독특한 자아대로 살아가야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인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명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얘기하고 동사를 얘기하며 이룰 수 없는 꿈에 대해서도 즐겁게 얘기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의 미래를 훨씬 더 넓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지혜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드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